아프리카 면적이 유럽의 3배입니다. 그런데 해안선의 길이는 유럽이 아프리카보다 훨씬 더 길어요. 유럽 지도 보십시오. 들쭉날쭉. 그런데 아프리카는 기본적으로 매끈한 해안이 있죠. 참고로 이 산줄기를 따라서 우리가 시베리아에 사는 시베리아 호랑이가 한반도까지 내려서 사는 겁니다. 6세기부터 고구려가 멸망하는 668년까지 100여 년 동안요 18번 공식 사절단이 일본에 파견됩니다. 공식 사절단만 18번, 5년에 한 번씩은 보낸 겁니다. 똑똑해지는 역사 이야기를 하는 두 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신라와 그 신라의 수도인 경주 이야기를 하면서 경상도의 지리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신라와 경주는 지리적인 저력이 있었다. 그리고 경주는 형산강 유역의 분지 도시이다 등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디테일하게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요 형산강을 따라서 하류로 나오는 도시가 어딘 줄 아세요? 포항입니다. 하지만요 한국사를 배울 때 신라의 국제항구 해상관모는 울산이라고 배웁니다. 경주에서 배 타고 그냥 형산강 따라가면은 포항이 나옵니다. 그냥 포항도 충분히 항구로서 입지 조건이 좋은데 왜 굳이 경주에서 육지로 이동해야 하는 이 울산을 외항으로 잡은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자료를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이렇게 뚜렷하게 왜 그렇다라는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양한 자료를 검토해서 제 나름의 결론을 한번 내려봤거든요. 저만의 분석이기도 해서요 분명히 다른 의견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울산이나 포항, 경주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더 이쪽의 지리를 잘 아실 테니까 뭐 함께 댓글을 통해서 토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신라가 포항이 아니라 울산을 외항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고구려가 포항 인근까지 영토를 확장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라 초기에는 포항도 주요 항구로 쓰였을 거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연호랑 세운여, 설화 등을 통해서 이게 포항을 통해서 일본과 교류했다 등등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고구려가요 신라의 또는 경상도 지방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이 포항이 최전방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장수왕 시절 이미 고구려가 남진 정책을 실시를 하면서 경상북도까지 영토를 넓혔거든요. 특히나 고구려가 광개토 대왕 시절에도 그렇고 신라로 군대를 보내면 어디로 보내느냐, 이 동해안으로 따라서 보냅니다. 하슬라라고 불리는 강릉을 통해서 이렇게 동해안을 따라서 옵니다. 그러면 포항은 항구를 만들기에는 이게 바로 이 북쪽에 고구려 영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위험했을 수 있다 라는 이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울산도 포항보다는 조금 교통이 안 좋을지 몰라도 충분히 경주에서 가까운 편입니다. 우리가 경주 바로 북쪽 형산강만 따라가면 나오는 게 포항인데요 경주 바로 남쪽이 또 울산이기도 해요. 특히나 울산항으로 직행할 수 있는 태화강 지류가 경주에서 조금만 넘어가면은 그냥 바로 나옵니다. 경주에서 포항이 지리적으로 워낙 가까워서 그렇지 경주에서 울산을 외항으로 국제무역항으로 선택하고 그걸 활용하는 게 그렇게 어색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울산이 신라의 국제무역항이 된 세 번째 이유가 아주 결정적인데요 신라가 이 남해로 무역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포항의 영일만은 어디로 뚫려 있나요? 볼까요? 포항의 영일만은요 이렇게 동해를 향해 북쪽을 향해 있습니다. 울산의 태화강 하류, 여기가 이제 울산만이거든요. 울산 신항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향해 뚫려 있나요? 남쪽, 남해를 향해 뚫려 있습니다. 그 당시 동해는요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그렇게 중요한 무역로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무역로는 중국과 서쪽에 있는 중국과 교역할 수 있는 서해, 황해라고 불리는 서해와 이 남해였습니다. 서해와 남해로 이어지는 활발한 무역로, 저 위에는 낭랑부터 시작을 해서 마하는 다른 나라들, 그리고 김해에 있는 금관가야, 그리고 일본으로 이어지는 이 무역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이왕이면 항구도 남쪽을 향해 있는, 그리고 남쪽의 항구가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왜 동해는 매력적인 무역로가 아니었을까요? 솔직히 정답이 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뭐 이거. 하지만 차근차근 그 이유를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함께 살펴보시면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해가 무역로로 활용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요, 동해가요 지형적으로 항구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물론 울산이나 포항 정도 말고는 쉽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동해는요 해안선이 단조로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이게 얼마나 단조롭습니까? 기본적으로 배가 정박할 때는요, 파도를 막아줄 만한 큰 만이 있어야 되는데 동해는 그런 만이 많이 부족해요. 서해나 남해처럼 해안선이 들쭉날쭉하면은 이 파도가 좀 덜 치는 곳에, 파도를 막아줄 만한 곳에 항구를 건설하기가 쉽거든요. 요 해안선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알아두면 좋을 세계사적인 지식이, 유럽이랑 아프리카를 비교하면 참 좋습니다. 아프리카 면적이 유럽의 3배입니다. 그런데 해안선의 길이는 유럽이 아프리카보다 훨씬 더 길어요. 유럽 지도 보십시오. 들쭉날쭉 들쭉날쭉. 그런데 아프리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끈한 해안선이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항구를 만들기가 어렵고, 그래서 아프리카가 생각보다 이렇게 발전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물론 동해가 전혀 뭐 그런 게 없느냐, 있죠. 뭐 함흥도 있을 수 있고요. 몇 군데 있는데 서해 남해에 비해서는 적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동해의 깊은 수심, 작은 조수간만의 차, 그리고 강한 파도는요, 동해안의 모래를 바닷가에 차곡차곡 쌓아서 모래사장, 이걸 이제 지리학적 용어는 사빈이라고 하죠. 이 사빈을 만듭니다. 여름철만 되면은 동해안으로 다들 피서를 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모래사장, 사빈이 많기 때문입니다. 동해가 무역로로 활용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요, 동해를 둘러싼 지형이 별로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지리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요, 대략 2500만 년 전에 일본 열도가 유라시아 대륙과 분리가 되면서 동해가 지금처럼 넓어지고 한반도 동쪽에 이런 식으로 산지가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반도에는요, 백두대간이 있다, 이게 동쪽에 치우쳐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북쪽에는요, 시오테알린 산맥이라고요, 연해주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동고 서조의 지형이 그냥 단순히 한반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연해주까지 쭉 이어집니다. 여기가 시오테알린 산맥이라고 또 산맥이 길쭉하게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산줄기를 따라서 우리가 시베리아에 사는 시베리아 호랑이가 한반도까지 내려와서 사는 겁니다. 보통 시베리아 호랑이는 조금 추운 데 살잖아요. 근데 이게 이 시오테알린 산맥 따라서 쭉쭉쭉 내려오다 보니 이 한반도에 있는 산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뭐 아무튼 이게 지각 활동으로 만들어진 지형이잖아요. 그래서요, 동해안 근처에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여 살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동해 연안의 도시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울산입니다. 울산 인구가 한 11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나마 있는 울산은 그나마 이게 남해랑 연결이 좋은, 거의 남해에 가까운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바로 있는 포항, 인구 50만밖에 안 돼요. 함흥이 그나마 전통적으로 동해안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도시인데, 뭐 북한 영향도 있지만 75만 정도 됩니다. 아마 남북한 통합이 됐으면 150만에서 200만 정도 됐을 텐데, 아무튼 여기도 100만이 안 돼요. 그리고 러시아의 연해주의 중심지 블라디보스토크, 여기도 인구가 60만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일본 쪽에도요, 여기 니가타라고, 니가타 현안에 니가타시라고 있거든요. 니가타시, 여기도 인구가 75만 정도밖에 안 돼요. 즉 동해 연안에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만큼 사람이 살기, 많이 모여 살기 힘든 지형인데 여기를 무역로로 활용된다? 뭐 쉽지 않죠. 동해가 무역로로 활용되지 않은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중국이 서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서쪽에는요, 19세기까지 땅 크기는 물론이거니와 인구, 경제력, 군사력, 문화, 모든 게 압도적인 중국이 존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중국 그 전에는 없었는데, 중화인민공화국, 한나라, 진나라 때부터 쭉 당송,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까지 중국 본토를 차지했던 제국들을 그냥 전 통칭해서 중국이라고 그냥 말을 하겠습니다. 한반도와 만주에 살던 우리 조상들은요, 중국이랑 교역을 하면서 중국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더 선진 문화를 빨리 받아들인 나라가 오히려 선진국이 되기도 했죠, 삼국시대에는. 한반도의 무역로는요, 실질적으로 이 서해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동해는요, 여기 주로 말갈족, 여진족, 특히나 여기는요, 고려 조선시대에도 청동기 쓰던 야인 여진 살던 사람들, 아니면은 여기에 왜구가 깔짝깔짝 거리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굳이 동해 무역로를 개척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동해가 무역로로 아주 활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삼국시대 후기부터 남북국 시대까지입니다. 신라가 강해진 6세기부터요, 고구려는 이게 외나라에 사신을 보내면서 이 동해를 무역로로 아주 적극 활용합니다. 6세기부터 고구려가 멸망하는 668년까지 100여 년 동안요, 18번 공식 사절단이 일본에 파견됩니다. 공식 사절단만 18번, 5년에 한 번씩은 보낸 겁니다. 꽤 많이 보낸 거죠. 왜 그럴까요?
신라를 견제하려고 계속 이게 신라가 함경도까지 쳐들어오니까 이게 동해를 이용해가지고 야 일본한테 이것저것 문물도 전파해주면서 야 니들이 그 좀 뒤에서 후방에서 조금 외나라 신라 좀 공격해줘. 이런 외교를 펼쳤던 겁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들어선 발해 같은 경우도요. 이 고구려의 동해 무역로를 물려받아서 발해의 동경영원부, 이게 어디냐면 지금 중국의 훈춘입니다. 이 훈춘, 그러니까 동경을 중심으로 해서 무역로인 일본도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발해도 200여 년 동안 34번의 공식 사절단을 파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5년에 한 번씩 꾸준히 보낸 겁니다. 동해로만 이 얘기 저 얘기 하니까는 이게 생각보다 재밌으시죠? 남해와 서해 이야기는요, 요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남해랑 서해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